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자는 앤드루 맥코널,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은 2300년 전에 시작된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예의 삶은 육체적 자유가 제한된 삶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주고 그에 의존하다가 휘둘리고 마는 정신적으로 제한된 삶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삶이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전력을 기울이는 삶입니다.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굴곡 많은 인생길을 크게 휘청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태도는 회사 생활이나 비즈니스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마다 내가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떠올리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최악의 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대한 후회가 적을 뿐 아니라 그런 노력이 쌓여 가져오는 변화는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상황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남 탓과 변명을 집어치우고 정말로 자신과 인생을 바꾸는 데 사용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운 뒤에야 내적인 평온과 외적인 효율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적 평온과 외적 효율을 동시에 얻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자산과 달리 시간과 에너지 같은 정신적인 자산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로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요구와 상황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을 탕진하다가 끝내 임차인 신세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같은 자산을 손에 쥐고 출발했는데 정반대의 결말로 끝나는 걸까요?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자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민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우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지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힘씁니다. 일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구별하기 때문에 비난을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할 일을 찾아 실행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인생의 보스입니다. 즉 결정권자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앞서서 타인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떻든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과거에 내가 그랬듯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낭비한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태도의 문제라면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임차인 신세가 됐다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과정의 끈기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지지해줄 2300년이나 된 철학도 곁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서기 1세기에 인생의 무상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훌륭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땅을 한 뼘도 내놓지 않으려 애쓰고 이웃과의 지극히 사소한 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오는 이들을 방관하며 심지어 앞장서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까지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돈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는 손에 쥔 재산과 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의 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비열한 말이나 행동을 대범하게 넘겨버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곰곰이 되짚으며 속을 끓인 적이 없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처리해야 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 않습니까? 이상은 세네카가 말한 인생을 방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보편적인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떠들고 행동하지만 실은 타인의 말과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로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으므로 실제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닙니다. 이처럼 외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살아갈 뿐 의지에 따라 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으며 컴퓨터는 물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조건, 특히 정신적인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슬을 깨트리는 법을 설파하는 이 철학자들의 통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타인의 낮은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갑오로 전해 내려온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계를 너에게 물려주기 전에 보숙상에 가지고 가서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라. 아들은 곧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밖에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전당포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거라.
아들은 더욱더 낙담해서 돌아왔습니다. 존당포에서는 20달러밖에 못 쳐준다는데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내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렴. 이번에는 아들은 잔뜩 흥분해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아주 귀중한 골동품이라며 25만 달러에 사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너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를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네 시간과 네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우화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듯 낮게 평가해도 그에 정당하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낮은 평가에 휘둘릴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내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당신하는 창업에 따르는 잡다한 업무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했고 마음 편히 잡은 날은 손으로 꼽혔습니다. 평범한 우리네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실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은 남들이 하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별 생각 없이 싸울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부수적이고 값어치 낮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는 낯선 타인들이 들어앉아 있기 십상입니다. 호기롭게 회사는 차렸지만 온갖 자질구레한 업무에 치여 회사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끌려가듯 살았던 창업 초기에 제가 그랬던 말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고 싶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값진 자원입니다. 이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것들이 금세 옆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퇴근쯤에 갑자기 업무를 요청하는 동료나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안일을 미루는 파트너를 겪어봤다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적절히 제재를 가하려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겠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창업자는 모든 일에 관여해야 된다는 편견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괴롭힌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해내겠다는 것은 곧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부수적인 일은 적절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일을 말끔하게 처리합니다. 에픽테투스의 말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던가를 생각하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에픽테투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취득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된 채 살아온 에픽테토스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경계선, 즉 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육신의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런 깨달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에픽테토스와 더불어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한동안 자기 육신에 대한 통제권조차 갖지 못했지만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과 온갖 질병에 시달린 끝에 에픽테토스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기 힘으로 육체적 고통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을 대하는 방식, 즉 태도는 자기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운입니다. 고통은 감각의 동물인 인간으로선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한탄을 덧붙여 후회와 걱정으로 더한 고통을 겪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즉, 고통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대응하는 방식은 오로지 자기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할 때도 마음의 경계 설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전 세계를 뜻대로 호령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제국도 도시도 아닌 오직 자기 마음뿐이라는 점을 냉혹하리만치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즉, 진정한 권력은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관점에 따라 더없이 어렵고 제한적이며 우울한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권력이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일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의 외적인 권력은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가혹한 실현과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우리의 권력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힘, 즉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사용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존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해군 중장이자 명예 훈장을 받은 제임스 스톡데일만큼 마음이 가진 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스톡데일 중장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프로 소용소에 억류되어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을 목격했습니다. 스톡데일 중장은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널리 알려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죠.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겠다는 신념. 이 신념을 잃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맞서는 훈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입니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포로 수용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견딜 확률이 떨어집니다. 포로들에겐 전쟁과 석방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낙관적인 포로들은 임의로 시간표를 만들어 부질없는 희망을 품습니다. 누군가가 언제쯤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마음의 경계선 긋기에 실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종종과 석방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생존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얼핏 비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스톡데일 중장보다 엄혹한 상황을 겪은 빅터 프랭클의 증언은 이러한 통찰에 한층 깊이를 더해줍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책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으니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유이다. 수용소에서 펼쳐질 상황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 대처하는 태도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힘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웬만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질병이든 자살이든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진짜 이유는 희망을 포기한 탓이었다. 얼핏 보면 낙관주의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스톡데일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프랭클이 말한 희망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가능성을 20분의 1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프랭클이 강조한 희망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스톡데일이 경계한 낙관적인 전쟁 포로들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막연히 기대를 걸고 결국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면 프랭클은 객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상황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온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동력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교훈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KP의 사례에서 보듯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러고 나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객관적으로 결정한 후에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 실패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우리 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핵심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보답할지, 고객과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을 할지, 그들의 요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어떻게 화답할지. 만약 우리가 통제권을 벗어난 일을 두고 고민한다면 그런 고민은 우리 고객과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고객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고객과 우리에게 모두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경계를 파악하고 한계를 인정한 뒤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인식과 노력, 중단, 추적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하려면 먼저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통제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날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날씨가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날씨가 달라지면 좋겠다고 느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인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단 하나의 영역, 즉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통제 가능한 일에 대해서조차 집중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불과 몇 문장 위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엉뚱한 곳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마음이 한눈 팔도록 놔두었습니까? 당신은 이 책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시간을 훔쳐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서 적절히 해결한 다음 더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치워야 합니다. 다음은 3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경계를 인식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당신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일에 안달하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신경 쓰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설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나 설레는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느라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설레는 일이든 신경 쓰이는 일이든 거기에 마음을 줄지 말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발휘해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추적해볼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어디에 썼는지를 추적하면 이런 측정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어디에 마음을 썼는지를 매일 기록해 봅시다. 이렇게 순간순간의 마음 활동을 추적하면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또 그러느라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았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당신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그래야 될 당위성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 새로운 방향성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엇보다 경계한 것이 바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직시할 능력과 의지를 가로막는 맹목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시련을 미리 준비하거나 예방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타조를 따라하기보다는 진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렇게 자문하는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숙달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진 않지만 최악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뜻밖의 사고가 터졌을 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련이 닥친 뒤 그 시련을 이겨낼 마법 같은 묘수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재앙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낼 방어벽을 세울 줄 아는 영혼의 친절을 베푼다. 그러니 좋은 시절일수록 힘든 시기에 대비해 힘을 길러야 한다. 위기는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다. 부러울 만큼 강력한 내적 통제 성향을 발휘한 사람으로 나는 브루스 리를 꼽습니다.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경력 관리에 이르기까지 브루스 리는 자기 이야기, 즉 자기 삶에서 주인공은 자신밖에 없음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1968년 집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의사가 앞으로 무술은커녕 고통 없이 걷기도 힘든 상태로 살아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할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외적 통제 성향이거나 내적 통제 성향이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손 팔굽혀펴기 500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쓰러질 때 내가 왜 쓰러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패배는 마음의 상태이다.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다. 나에게 패배는 오로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 대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동일 뿐이다. 패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일깨워주는 현상이며 성공과 진실을 향해 정진하는 과정이다. 브루스 리는 패배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사람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고 그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고생하던 시절을 돌아보며 희망의 빛을 떠올렸습니다. 허리 때문에 좋기 1년은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역경은 일상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신호이므로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상은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브루스 리는 강력한 내적 통제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는 이유이자 핑계가 되었을 사건을 그는 행운이자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찍이 시련과 난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불운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불운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만 국한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이렇게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쁘고를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뿐입니다. 섹스피어도 햄릿을 통해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들러의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 삶에 대한 통제력과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고마움을 느끼는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감사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더 큰 행복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는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경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에 대처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심리적인 혜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혜택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자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에 충실할수록 더욱 동화되고 그 혜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 감사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좋은 점 뿐입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감사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신기한 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시대에 익숙한 사고방식은 아닐지라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순전히 우리의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는 우리적 문화적 규범과 어긋나 보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자수성가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생면부지의 땅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겸양의 미덕은 우리가 건방진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라는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감사할 만한 일을 매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찾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맙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시각화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시각화를 통하려면 그 순간을 둘러싼 경험과 사연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했을까?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을 했는가? 당신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표현한 뒤에는 기분이 어땠는가? 감사의 순간을 세세히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몇 달쯤 지난 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그 이야기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커집니다. 어떤 사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느끼거나 오롯이 되살리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례를 떠올려 똑같은 방식으로 세세히 적어둡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쩌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의 순간을 적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책을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자는 앤드루 맥코널,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은 2300년 전에 시작된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예의 삶은
육체적 자유가 제한된 삶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주고 그에 의존하다가 휘둘리고 마는 정신적으로 제한된 삶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삶이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전력을 기울이는 삶입니다.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굴곡 많은 인생길을 크게 휘청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태도는 회사 생활이나 비즈니스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마다 내가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떠올리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최악의 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대한 후회가 적을 뿐 아니라 그런 노력이 쌓여 가져오는 변화는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상황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남 탓과 변명을 집어치우고 정말로 자신과 인생을 바꾸는 데 사용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운 뒤에야 내적인 평온과 외적인 효율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적 평온과 외적 효율을 동시에 얻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자산과 달리 시간과 에너지 같은 정신적인 자산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로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요구와 상황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을 탕진하다가 끝내 임차인 신세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같은 자산을 손에 쥐고 출발했는데 정반대의 결말로 끝나는 걸까요?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자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민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우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지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힘씁니다. 일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구별하기 때문에 비난을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할 일을 찾아 실행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인생의 보스입니다. 즉 결정권자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앞서서 타인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떻든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과거에 내가 그랬듯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낭비한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태도의 문제라면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임차인 신세가 됐다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과정의 끈기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지지해줄 2300년이나 된 철학도 곁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서기 1세기에 인생의 무상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훌륭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땅을 한 뼘도 내놓지 않으려 애쓰고 이웃과의 지극히 사소한 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오는 이들을 방관하며 심지어 앞장서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까지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돈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는 손에 쥔 재산과 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의 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비열한 말이나 행동을 대범하게 넘겨버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곰곰이 되짚으며 속을 끓인 적이 없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처리해야 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 않습니까? 이상은 세네카가 말한 인생을 방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보편적인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떠들고 행동하지만 실은 타인의 말과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로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으므로 실제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닙니다. 이처럼 외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살아갈 뿐 의지에 따라 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으며 컴퓨터는 물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조건, 특히 정신적인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슬을 깨트리는 법을 설파하는 이 철학자들의 통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타인의 낮은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갑오로 전해 내려온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계를 너에게 물려주기 전에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라. 아들은 곧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밖에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전당포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거라. 아들은 더욱더 낙담해서 돌아왔습니다. 전당포에서는 $20밖에 못 쳐준다는데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내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렴. 이번에는 아들은 잔뜩 흥분해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아주 귀중한 골동품이라며 $25만 사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너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를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네 시간과 네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우화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듯 낮게 평가해도 그에 정당하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낮은 평가에 휘둘릴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내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당신하는 창업에 따르는 잡다한 업무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했고 마음 편히 잡은 날은 손으로 꼽혔습니다. 평범한 우리네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실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은 남들이 하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별 생각 없이 싸울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부수적이고 값어치 낮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는 낯선 타인들이 들어앉아 있기 십상입니다. 호기롭게 회사는 차렸지만 온갖 자질구레한 업무에 치여 회사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끌려가듯 살았던 창업 초기에 제가 그랬던 말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고 싶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값진 자원입니다. 이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것들이 금세 옆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퇴근쯤에 갑자기 업무를 요청하는 동료나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안일을 미루는 파트너를 겪어봤다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적절히 제재를 가하려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겠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창업자는 모든 일에 관여해야 된다는 편견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괴롭힌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해내겠다는 것은 곧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부수적인 일은 적절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일을 말끔하게 처리합니다. 에픽테투스의 말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던가를 생각하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에픽테투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취득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된 채 살아온 에픽테토스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경계선, 즉 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육신의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런 깨달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에픽테토스와 더불어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한동안 자기 육신에 대한 통제권조차 갖지 못했지만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과 온갖 질병에 시달린 끝에 에픽테토스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기 힘으로 육체적 고통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을 대하는 방식, 즉 태도는 자기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운입니다. 고통은 감각의 동물인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한탄을 덧붙여 후회와 걱정으로 더한 고통을 겪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즉, 고통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대응하는 방식은 오로지 자기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할 때도 마음의 경계의 설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전 세계를 뜻대로 호령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제국도 도시도 아닌 오직 자기 마음뿐이라는 점을 냉혹하리만치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즉, 진정한 권력은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관점에 따라 더없이 어렵고 제한적이며 우울한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권력이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일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의 외적인 권력은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가혹한 실현과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우리의 권력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힘, 즉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사용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존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해군 중장이자 명예 훈장을 받은 제임스 스톡데일만큼 마음이 가진 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스톡데일 중장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프로 소용소에 억류되어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을 목격했습니다. 스톡데일 중장은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널리 알려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죠.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겠다는 신념. 이 신념을 잃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맞서는 훈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입니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포로 수용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견딜 확률이 떨어집니다. 포로들에겐 전쟁과 석방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낙관적인 포로들은 임의로 시간표를 만들어 부질없는 희망을 품습니다. 누군가가 언제쯤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마음의 경계선 긋기에 실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종종과 석방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생존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얼핏 비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스톡데일 중장보다 엄혹한 상황을 겪은 빅터 프랭클의 증언은 이러한 통찰에 한층 깊이를 더해줍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책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으니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유이다. 수용소에서 펼쳐질 상황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 대처하는 태도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힘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웬만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질병이든 자살이든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진짜 이유는 희망을 포기한 탓이었다. 얼핏 보면 낙관주의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스톡데일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프랭클이 말한 희망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가능성을 20분의 1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프랭클이 강조한 희망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스톡데일이 경계한 낙관적인 전쟁 포로들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막연히 기대를 걸고 결국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면 프랭클은 객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상황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온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동력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교훈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KP의 사례에서 보듯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러고 나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객관적으로 결정한 후에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 실패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우리 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핵심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보답할지, 고객과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을 할지, 그들의 요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어떻게 화답할지, 만약 우리가 통제권을 벗어난 일을 두고 고민한다면 그런 고민은 우리 고객과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고객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고객과 우리에게 모두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경계를 파악하고 한계를 인정한 뒤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인식과 노력, 중단, 추적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하려면 먼저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통제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날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날씨가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날씨가 달라지면 좋겠다고 느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인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단 하나의 영역, 즉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통제 가능한 일에 대해서조차 집중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불과 몇 문장 위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엉뚱한 곳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마음이 한눈 팔도록 놔두었습니까? 당신은 이 책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시간을 훔쳐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서 적절히 해결한 다음 더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치워야 합니다. 다음은 3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경계를 인식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당신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일에 안달하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신경 쓰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설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나 설레는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느라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설레는 일이든 신경 쓰이는 일이든 거기에 마음을 줄지 말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발휘해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어디에 썼는지를 추적하면 이런 측정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어디에 마음을 썼는지를 매일 기록해 봅시다. 이렇게 순간순간의 마음 활동을 추적하면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또 그러느라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았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당신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그래야 될 당위성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 새로운 방향성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엇보다 경계한 것이 바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직시할 능력과 의지를 가로막는 맹목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시련을 미리 준비하거나 예방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타조를 따라하기보다는 진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렇게 자문하는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숙달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진 않지만 최악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뜻밖의 사고가 터졌을 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련이 닥친 뒤 그 시련을 이겨낼 마법 같은 묘수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재앙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낼 방어벽을 세울 줄 아는 영혼의 친절을 베푼다. 그러니 좋은 시절일수록 힘든 시기에 대비해 힘을 길러야 한다. 위기는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다. 부러울 만큼 강력한 내적 통제 성향을 발휘한 사람으로 나는 브루스리를 꼽습니다.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경력 관리에 이르기까지 브루스리는 자기 이야기, 즉 자기 삶에서 주인공은 자신밖에 없음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1968년 집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의사가 앞으로 무술은커녕 고통 없이 걷기도 힘든 상태로 살아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할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외적 통제 성향이거나 내적 통제 성향이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손 팔굽혀펴기 500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쓰러질 때 내가 왜 쓰러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패배는 마음의 상태이다.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다. 나에게 패배는 오로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 대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동일 뿐이다. 패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일깨워주는 현상이며 성공과 진실을 향해 정진하는 과정이다. 브루스 리는 패배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사람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고 그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고생하던 시절을 돌아보며 희망의 빛을 떠올렸습니다. 허리 때문에 좋게 1년은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역경은 일상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신호이므로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상은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브루스 리는 강력한 내적 통제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는 이유이자 핑계가 되었을 사건을 그는 행운이자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찍이 시련과 난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불운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불운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만 국한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이렇게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쁘고를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뿐입니다. 섹스피어도 햄릿을 통해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아들러의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 삶에 대한 통제력과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고마움을 느끼는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감사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더 큰 행복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는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경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에 대처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심리적인 혜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혜택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자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에 충실할수록 더욱 동화되고 그 혜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 감사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좋은 점뿐입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감사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신기한 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시대에 익숙한 사고방식은 아닐지라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순전히 우리의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는 우리적 문화적 규범과 어긋나 보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자수성가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생면부지의 땅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겸양의 미덕은 우리가 건방진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라는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감사할 만한 일을 매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찾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맙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시각화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시각화를 통하려면 그 순간을 둘러싼 경험과 사연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했을까?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을 했는가? 당신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표현한 뒤에는 기분이 어땠는가? 감사의 순간을 세세히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몇 달쯤 지난 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그 이야기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커집니다. 어떤 사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느끼거나 오롯이 되살리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례를 떠올려 똑같은 방식으로 세세히 적어둡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쩌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의 순간을 적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책을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